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고신의대 장기식 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저희 세미나는 시작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해서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5차 정기 세미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주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구소 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연구자 교수님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콩팥 오한아이들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 입소를 하게 해주셔서 또 강사 교수님이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의를 맡아주신 또 바쁘신 중에 정병아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막 소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원내 교수님과 여러 스님들과 특별히 아마 부울경 또 신장지회 또 이종수 회장님 비롯한 지회 선생님들 아마 대구 경북 지역도 아마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관사 소거해주신 문효환 교수님과 서관일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의를 맡아주신 정병아 교수님은 콩팥이식 관련해서 활발한 또 연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학술 교류와 또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콩팥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정광희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이막 장기식 센터 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막 소장님께 세미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정병아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이렇게 제가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 지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신정내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장기센터 연구소에서 업무로 일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교수님은 가톨릭대학 졸업하셨고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하시고 그다음에 동대학에서 전공의 수련하시고 특이하게 군의관 시절에 이라크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연수하셨고 지금 활발한 연구와 학회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신장학회에서 부총무이사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대한이식학교에서 일반이사 또 학술위원 여러 가지 또 지금 보직으로 좀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만능 유도줄기세포 유래 콩팥 오가노이즈를 이용한 유전성 신장 질환 및 유전자 치료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치료를 현실화시키는 아주 팬시한 정말 그야말로 새 지평을 여는 그런 치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성모병원 정병아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현실화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요 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돼서 현재 제가 연수한 동안에 했던 연구 결과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연구재단 연구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 아직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들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더 진행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슬라이드를 예,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환자 유래, 이 만능 유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여기에 혹시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위 말해서 감을 잡아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신호숙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장기이식 연구소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 연구하고는 별도로 이 이식 관련해서 이 중개 연구를 하는 게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 제목의 주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제 신장 이식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서 면역세포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서 유전성 신장질환자 중에서 주로 유전성 신장질환자로부터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제작하는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콩팥 올가노이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혹시 유전자 치료제가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 가능할지를 갖다가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장 이식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알로이물 리액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알로이물 리액션이 일어나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결국 거부 반응이라고 불리는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T세포가 주도로 해서 드라이브 되는 그런 이제 알로이물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T세포를 관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식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면역 반응을 관찰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장기는 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원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지를 하고요. 인지를 하고 나서 결국 면역세포가 분할하게 되겠죠. 그리고 분화가 된, 즉 액티베이션 된 그런 세포들은 이식받은 장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로 리스폰스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거부 반응을 진단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는 이식 조직에 침윤된 면역 세포를 관찰하는 것이 결국엔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과정에서 결국 이 T세포가 분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필연적이고요. 즉 네이브 T셀, 아직까지는 이제 감작이 되지 않은 그런 T세포가 항원에 의해서 항원 전달세포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다양한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되는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하는 이제 TH1 세포라든지 뭐 TH2 세포, 혹은 이 과정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이 FOXP3 포지티브 Treg, 레귤레이티드 T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TH17 세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저는 1차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세포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임상가고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그런 샘플을 잘 습득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이 저의 경쟁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한 펠로우 시절부터 해서 이 이식 환자 혈액을 이제 뱅킹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환자의 혈액을 얻게 되면 이것은 크게 세포 부분과 이 실험 혹은 플라즈마 부분으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부분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로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페노타입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펑션 어세이라든지 이제 세포 안에 존재하는 RNA를 통한 mRNA 이제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 안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신장 이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항체겠죠. 이런 항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데 작용하는 그런 사이토카인들, 이것은 결국 프로테인들일 것이고, 이런 성분들은 결국엔 실험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이 혈액 안의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시행을 한 것은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면역세포의 페노타입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혈액을 저희가 채취를 하는데 이 PBMC, 이 페리페럴 블러드 모노뉴클레어 셀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파린 튜브에 체결을 해야 되고요. 헤파린 튜브에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PBMC를 버픽 포트에서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고, 나머지 남은 부분 안에서 저희가 플라즈마도 같이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동시에 항체라든지 사이토카인과 같은 그런 분석 연구를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이제 이런 쪽 연구에 관심 있는 혹시 이제 좀 주니어 선생님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런 PBMC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셀 카운트 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나중에 어차피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수 이상의 세포가 필요하고 뱅킹을 했다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셀의 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에 바로 사용할 세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디프리저에 하루 동안 놔두고 그 다음 날에는 LN2 탱크로 옮겨서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BMC 안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면역세포의 페노타입을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에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이제 방법이고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포에 대해서 어떤 프로퍼티를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를 통해서 세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량적으로 어떤 종류의 세포가 많다 적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솔팅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세포, 예를 들면 CD4 포지티브 셀, CD8 포지티브 셀 그런 특정한 세포만 따로 구분해서 그 세포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제 16채널이어서 16채널 중에서도 저희가 FSC, SSC라고 해서 셀의 사이즈와 셀의 그라놀리티를 갖다가 이용해서 구분하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14개 채널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구는 기본적으로 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이 사양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세포 표면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세포 분석을 하면은요, SSC, FSC, 즉 이 셀의 사이즈와 표면의 그래놀리티에 따라서 한번 구분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림포사이트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포사이트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포, 예를 들면 서피스 마커 중에서 CD4 포지티브 셀 혹은 인트라셀룰러 스테이닝을 통해서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IL-17 이런 사이토카인에 대한 염색을 통해서 특정한 환자 샘플 안에 어떤 제가 관심 있는 그 세포의 프로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구분이 되고 나서 대상군 간에 이러한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세포의 프로포션을 이제 차이를 보는 그런 식으로 연구 전략을 짰고요. 우리가 결국 저는 신장내과 의사니까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자는 결국엔 ESRD 환자,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 환자, 신장 이식 환자 안에서도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만성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 혹은 아주 특수하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면역 관용이라고 해서 면역 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콩팥 기능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수한 환자군 혹은 이제 빅게 바이러스 감염 환자군,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ESRD 환자와 정상 인간의 어떤 제가 관심이 있는 IL-17을 생산하는 이 TH17이라는 세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기저 메커니즘은 이제 어떤 것인지 그런 분석하는 연구를 처음 시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T세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험이 쌓이고 나서는 이 B세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ESRD 환자군은 정상 컨트롤군과 비교해서 특정한 세포가 증가가 돼 있고 그 네이브 T셀은 감소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즉 IL-17이 생산하는 액티베이티드 T셀 포션이 증가가 돼 있고 네이브 T셀은 감소가 돼 있어서 아마도 그것이 ESRD 환자에서의 어떤 이뮨풀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중에 나중에 이식을 한 환자들이 있어서 그 환자들에서 시리얼로 샘플을 해서 여기서 역시 이제 TH17 세포, 즉 면역 세포의 프로포션을 이제 분석을 한 연구를 이제 후속으로 결과를 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결과에서 결국 TH17이라는 세포가 ESRD 환자에서도 증가가 돼 있고 그것이 이식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증가가 돼 있고 또 거부 반응을 보일 때 더 증가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이 TH17 세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TH17 세포라는 것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mTOR라는 몰레큘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기저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mTOR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때 이런 TH17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mTOR 이니비터로 컨볼전을 하는 그런 특정한 환자군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TH17 세포가 mTOR 이니비터를 컨볼전하기 전에 비교해서 이제 감소가 되는 결과를 확인해서
저희가 이뮤놀로지라는 이제 비교적 면역학 쪽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 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그러면 이제 mTOR를 갖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면역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이런 TH17 세포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바이타민 D인데요. 이제 바이타민 D는 이제 뼈하고 연관된 것뿐 아니고 이뮨 모듈레이팅 이펙트가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mTOR 시그널링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오래전부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은 일단 인비트로 스터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타크롤리무스와 바이타민 D를 같이 처리했을 때 이런 TH17 세포가 효과적으로 억제가 되고 이것은 mTOR와 스타3라는 몰레큘이 효과적으로 억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림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은 신장 이식 환자에서 바이타민 D를 이제 투여를 하고 나서 전후로 이제 관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TH17 셀이 효과적으로 억제가 되는 것까지 이제 보고를 해서 요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간단하게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지만은 이제 환자에게 면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치료일 것이다. 즉 이제 바이타민 D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뭐 CD8, CCR7 포지티브 셀 같은 특정한 포션의 세포가 급성 거부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의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 종류의 실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면역 세포의 페노타입을 단순히 분석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펑셔널 스터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인비트로 상에서 이렇게 펑셔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대학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대학의 진단검사학과의 오은지 교수님께서 세팅하고 있는 방법은 앨리스포드 어세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심 있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이제 환자로부터 분리한 T세포를 자극을 시키면은 결국 그 T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를 분배를 하고 인터페론 감마를 갖다가 앨리스포드라는 어세이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인터페론 감마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T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관심 있어 하는 항원에 대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 있어 한 것은 이제 BK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BK 바이러스의 항원에 대해서 앨리스포 스터디를 시행을 했을 때 똑같이 BK 바이러스 감염이 왔을 때도 이 앨리스포 스터디에서 이러한 즉 인터페론 감마 프로덕션이 많은 경우에는 환자가 BK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레미아가 일찍 클리어 되는 데 반해서 BK 바이러스에 대한 앨리스포 어세이에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면 나중에 클리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고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CMV와 BK 바이러스에 대한 앨리스폿을 동시에 보는 연구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과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임상에서 이미 HLA, DSA는 저희가 측정을 다 하고 있죠. 루미넥스 싱글안티는 어세이를 통해서 HLA에 대한 이제 안티바디 측정을 해서 이미 이것의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해드릴 필요 없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아직 우리가 임상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항체나 마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저희가 셀을 보면서 동시에 같이 얻게 된 플라즈마에서 이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관심 갖게 된 거는 바프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B셀 액티베이팅 팩터입니다. 즉 분비는 T셀에서 돼서 B셀을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되게끔 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바프 레벨을 측정을 했더니 이것이 환자의 감장 여부하고 굉장히 콜레이션을 잘해서 HLA, DSA와 함께 이것이 어떤 감작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논 HLA 안티바디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는 이제 많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한 것은 엔지오텐신 타입 리셉터 안티바디를 같이 측정을 했을 때 이것이 DSA와 함께 시너지스 이펙트가 있다는 거. 이제 이따만 해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바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이식 환자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동물 실험의 트랜슬레이션에서요. 이 바프에 대해서 이니비팅 이펙트가 있는 약제를 사용했을 때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 HLA-A2에 대해서 트랜스제니 마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HLA-A2에 대한 안티바디를 생산하는 감장 마우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감장 마우스에 바프 이니비터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이런 항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제 결과를 얻어서 이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mRNA 프로파일링인데요. 이것은 크게 벌크 RNA, 즉 그냥 혈액 전체에서 얻은 이제 RNA 이용하는 것, 그리고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 분야에서 이제 많은 연구 경험을 갖고 있는 이제 경희대 이상호 교수님하고 호흡을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 분석 결과와 RNA를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결과를 머지를 해서 이것이 이제 에큐트 리젝션이나 이제 크로닉 리젝션에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한 것은 이뮨 톨러런스 환자, 즉 면역 관용이라고 그래서 면역 제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이런 거부 반응이 오지 않는 그런 특수한 환자의 면역 체계는 굉장히 특수할 것이라는 이제 가설하에 이 플로사이토메트리 분석과 이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머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B셀에 연관된 그런 팩터들이 업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벌크 RNA를 이용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에버리지 이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것이 특정 각각의 다양한 세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는 싱글셀에서의 이제 RNA 시퀀싱을 보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신장내과 영역에서도 이렇게 페리페럴 블러드를 이용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플한 연구인데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환자와 이 정상 컨트롤 간의 혈액에서의 싱글셀 RNA 시퀀싱 통해서 면역세포의 어떤 분포가 차이를 보인다.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간단한 연구로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이뮨 톨러런스 환자, 즉 이제 면역 관용을 보이고 있는 그 환자의 혈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부 반응 환자와 스테이블한 리널 펑션을 보이고 있는 환자 혈액과의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톨러런스 환자와 면역 관용 환자와 그 외의 환자들에서는 확실히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의 익스프레션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은 이제 B셀과 이제 Treg셀에서 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요거는 신장학회에 발표를 했고 현재 이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동물 실험과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가 충분히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식 환자의 페리페럴 블러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즉 이제 아주 깊은 연구는 아니지만 이제 임상가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페리페럴 블러드를 이용한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연찮게 이 줄기세포 연구소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는 그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분리한 모노누클레어 셀을 이용해서도 인두스드 플루포텐트 스템셀을 제작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이제 일본의 닥터 야마나카 교수가 처음으로 성체세포에서 만능유도 줄기세포라는 것을 분리를 제작을 해냄으로써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왜 이렇게 노벨상을 일찍 받을 정도로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리제너레이션과 같은 그런 치료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 배아줄기세포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지만은 성체세포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성체세포죠. 사람 피부에서 분리해낸 여기서 배아줄기세포와 똑같은 만능 분화능을 갖고 있는 그런 스템셀을 갖다가 제작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마틱 셀, 성체세포에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아디포즈 셀, 저희 같은 경우는 PBMC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유린세포에서도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야마나카 팩터라고 불리는 이제 OCT4, SOX2, 이제 KLF3, 4, 이제 CMY과 같은 그런 팩터들을 갖다가 강제로 익스프레션을 시켜주면은 이것을 익스프레션 시켜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많이 이제 방법들이 다 밝혀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 중에서 일부의 세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능 유도능을 갖는, 만능 분화능을 갖는 iPSC로 다시 역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체세포에서 다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로. 그래서 우리가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고 그러기도 하고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이제 루마티스 내과의 한 교수님께서 이 PBMC를 이용해서 이제 iPSC를 제작하는 프로토콜을 잘 정립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연수 다녀온 이후에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환자에서 PBMC를 이제 분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iPSC를 제작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은 별도로 비교적 더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유전자 가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곽광을 받게 되기에는 이제 크리스퍼 카스9 3세대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런 유전질환, 난치성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게 됐고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베타 살라세미아라는 이것도 유전 질환이 있죠. 이 유전 질환자로부터 iPSC를 제작을 하고요. 그 제작된 iPSC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크리스퍼 카스9 기법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정상으로 교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에서의 iPSC는 정상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는 세포로 변형이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돼서 사람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iPSC와 유전자 치료, 크리스퍼 카스9을 접목을 해서 그런 유전자 치료제의 어떤 적용 가능성을 보고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iPSC를 저희가 원하는 장기로 분할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콩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술로는요. 뭐 이제 훨씬 더 깊게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장기 제작까지도 하시는 것 같지만 특히나 저 같은 임상가들은 기껏해야 뭐 다른 그룹에 가서 이런 타겟 세포로 이제 분화시키는 그런 좀 프로토콜을 배워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올가노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올가노이드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3D 스트럭처를 띄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D 컬처에서 보통 이제 컬처가 되고 이것을 한 가지 세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의 멀티셀룰러 콘스트럭터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은 셀프 오르가니제이션이 돼야 되고 인비트로 상에서 컬처가 돼야 되고 이것은 이 올가노이드가 해당되는 그 장기의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따라서 리캡슐레이션 되는 그런 특징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올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오이드라는 거는 결국에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닮은 작은 세포 구조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가 각광받게 되는 원인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험은 애니멀 스터디 아니면 이제 세포 실험을 하죠. 근데 세포 실험은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하죠. 그리고 이 장기가 갖고 있는 피지올로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애니멀 뭐 사람이 제일 좋겠지만 이건 당연히 좀 이제 뭐 임상 연구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애니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피지올로직하긴 하지만은 이것은 많은 수의 그런 실험을 대량으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올가노이드는 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의 강점을 어느 정도 즉 컨비니언스와 바이 컴파티빌리티는 어느 정도 두루 갖춘 그런 이 실험 툴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각광받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제 사이언스하고 셀이라는 이 바이오 쪽으로 아주 그 빅 저널에서 한번 올가노이드 특집을 낼 정도로 이제 많은 연구 분야에서 각광받는 분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키드니뿐 아니고 뭐 장이라든가 브레인이라든가 리버, 레티나, 판크레아스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해서 이미 올가노이드 제작하는 프로토콜이 잘 개발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제 호주의 멜리사 리틀 교수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가노이드를 이 콩팥 올가노이드를 성공적으로 제작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콩팥 올가노이드는 사실 성인의 콩팥까지는 아니고 피탈 키드니, 이제 서드 트리메스터의 피탈 키드니와 RNA 레벨에서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식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RNA 레벨의 표현 면에서 어쨌든 이 장기, 키드니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연수를 이제 갔다 온 것은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 프리드만 이제 교수 랩이고, 이제 저보다 먼저 저희 선배 교수님이 갔다 와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시애틀에 가고 싶은 욕심에 가서 이거 배워왔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든 것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가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무리 없이 이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HIPSC 요 줄기세포 상태에서 쭉 실험하다 보면 21일 정도 되면은 대략 우리가 사구체 모양을 띠는 튜블과 포도사이트를 모두 갖춘 그런 올가노이드라는 것을 갖다가 현미경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험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면역 형광 염색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이 포도칼렉신 염색, 요거는 포도사이트에 대한 마커가 되는 거고요. LTL은 프록시마 튜블, 이 KDL은 디스탈 튜블. 이걸 갖다 머지해서 보니까 포도사이트에서 프록시말 튜블 연결이 되고, 프록시말 튜블에서 디스탈 튜블 연결되는 요렇게 이러한 이제 콩파트 사구체하고 유사한, 엄밀히 말하면 네프론이죠. 네프론의 구조체하고 유사한 요런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콩팥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줄기세포 상태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치료 목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유전자를 교정을 하는 거고, 어떤 질환을 모델링을 위해서 유전자를 일부러 넉아웃 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유전질환을 iPSC에서 우리가 유전질환을 만들고, 유전질환이 유발이 된 iPSC를 이용해서 콩팥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유전성 신장질환의 질환을 모델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고, 이 연구 방법은 보통 2가지 트랙으로 합니다. 한 가지는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서 유전자 편집을 우선 해서 디지즈 모델링하고, 또 하나는 이미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혈액이든 성체세포를 이용해서 iPSC 제작을 하고, 그것을 콩팥 올가노이드를 만들면은 이렇게 2트랙으로 해서 콩팥 질환의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서 이제 참여했던 연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APOL1이라는 유전자가 있고요. 이건 APOL 프로테인 L1이고, 이 유전자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버라이언트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CKD라든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마 이 유전자에 대한 이제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한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질환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많은 종류의 유전 질환이 그런 것처럼 이제 세컨드 hit이 주어져야지, 이제 대부분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어떤 약제라든지 그런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컨디션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세컨드 hit이 가해지면서 APOL1 유전자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런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로 발현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뭐 참여한 거 직접 다 했다기보다는 APOL1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인위적으로 APOL1의 버라이언트 iPSC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POL1 G0는 이제 정상이고요. G1은 이제 버라이언트, 즉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유전자 이 APOL1 버라이언트, 즉 CKD로 진행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만든 거고요. 이 2가지 iPSC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콩팥 올가노이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POL1 변이가 있을 때 이것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인플라메이터 사이토카인 처리를 했을 때, 이 처리를 하면은 콩팥 올가노이드에서 이러한 APOL1의 익스프레션이 증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웨스턴 블롯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에서 이러한 APOL1에 대한 염색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페론 감마 처리를 했을 때 이런 APOL1이 성공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을 싱글셀 RNA 시퀀싱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를 보내서 거기서 시행을 했는데,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하고 연관된 그런 진들이 APOL1,
버라이언트의 이 iPSC에서 키드니 올간을 만들고 거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조건에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하고 연관된, 즉 CKD 진행하고 연관된 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유전자들이 두드러지게 업레귤레이션 되는 것까지 확인해서 이제 요거는 작년에 레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다녀와서 이제 주로 이제 이식 실험을 하지만은 좀 배워온 것들도 이제 이용해 보고 싶어서 이제 희귀 유전성 신장 질환자를 이제 저희 병원 환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 부탁을 해서 이제 혈액을 받아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PBMC 상태로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자들에 대해서 iPSC를 만드는 시도를 이제 했고, 이걸 다 한 건 아니고 이 중에 위에 3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것을 iPSC로 만들고 나면 이것이 iPSC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콜로니를 보이고 캐리오타이핑에서 어떤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X가 3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환자는 워낙에 트리플 X 신드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환자의 본래 갖고 있는 캐리오타입하고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제작한 iPSC가 플루리포텐시를 보인다, 만능 유도능을 보인다는 것을 다양한 마커를 이렇게 면역항원 염색도 하고 플루오사이토메트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공인된 그런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제 그 6개의 iPSC 제작을 해서 이제 모두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이것들을 등록을 하고 등록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셀라인 레포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템셀 리서치에서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제작한 iPSC 이런 걸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레포트를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트를 하고 나면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타겟 올간으로 분할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KIN이라고 이제 페논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보는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캐리오메갈리는 핵이 커진다는 뜻이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핵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커싱을 했더니 이제 페논 유전자의 어떤 뮤테이션을 보이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 환자에서 iPSC 제작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iPSC를 저희가 튜블셀로 분할을 시켜서 튜블셀을 분할시켰더니 어떠한 에포프토틱 마커가 보다 더 증가가 돼 있더라.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단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SC를 제작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튜블셀뿐 아니고 엔도셀리아 셀러도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KRCP에 레포트를 한 것이고, ESRD 환자와 정상인에서 iPSC를 제작을 하고 나서 엔도셀리아 셀을 분할을 시켰더니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ESRD 환자로부터 분화된 엔도셀리아 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더라. 이제 그것을 마이크로 어레이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튜블셀하고 이 엔도셀리아 셀은 이제 싱글셀 간이 있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휴먼 올가노이드로 제작을 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21일째 되면은 튜블 에그레이션 되고 바깥쪽에는 포도사이트가 보이는 그런 올가노이드를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기틀만 환자가 있어서 기틀만 환자 중에서 어떻게 운 좋게도 포인트 뮤테이션을 딱 2군데 보이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뮤테이션에 대해서 유전자는 당연히 이제 SLC12A3 진의 뮤테이션을 보이는 거고, 이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환자가 기틀만 병이 발현이 됐겠죠. 그래서 발현되는 이유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이 채널이 익스프레션이 감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환자로부터 iPSC를 제작을 하고 나서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법을 한번 교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접한 그 베타셀 살라세미아 논문에서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았고, 이렇게 크리스퍼 카스나인을 교정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환자에서 바로 유도한 iPSC에서는 이렇게 올가노이드 형성이 되게 어려운 반면에 올가노이드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튜블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교정을 하고 났더니 정상적인 그런 형태의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NCC 프로테인에 대한 웨스턴 블롯을 해봤더니 교정하기 전후로 해서 NCC 프로테인의 양이 웨스턴 블롯상에서 확연하게 증가가 돼서 유전자 이 교정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한 가지 제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유전자 가위는 이 사람한테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즉, 이 포인트 뮤테이션에 대해서만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교정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기틀만병 환자는 전부 뮤테이션이 다를 거기 때문에 다른 환자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고 이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 가능성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혹시라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게 유니버설한 그런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갖게 된 것은 이제 파브리병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파브리병 치료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파브리병 환자의 혈액을 저희가 얻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일단 이것은 이거 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환자 다 조직 검사를 했고 EM상에서 이렇게 지브라 바디가 관찰이 됐고 이 두 환자 모두 이제 뮤테이션이 이제 각각 다른 이제 파소제닉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뮤테이션이 밝혀진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아까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iPSC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iPSC가 이제 공인받기 위해서 그런 캐리프 타이핑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플로리포텐시 마커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서 이것도 레포트라고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파브리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GB3라는 물질이 결국 타겟을 올가네. 뭐 키드니뿐 아니고 신경이나 심장이나 이제 그런 쪽에 침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방법으로 해서 키드니 올가노이드를 분할을 하고 나서 이런 GB3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것은 뭐냐면은 이제 WTG11이라는 정상 컨트롤로 인정받는 그런 iPSC에서 GLA 유전자, 파브리병 발생하고 연관된 GLA 유전자를 아예 다 날려버린 그런 iPSC입니다. 여기서 GB3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환자는 아무래도 완전 없는 건 아니니까 뮤테이션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GB3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정상 컨트롤에서는 GB3가 거의 디텍션되지 않는 걸로 이런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GLA 즉 이런 GB3가 이렇게 침착이 되는 이유는 결국 GLA라는 그 엔자임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엔자임 생산하고 연관된 이 GLA 유전자 뮤테이션 때문에 그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그런 프로테인이 결국 이 GLA라는 알파 갈락토지스 A라는 엔자임이 요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 요거는 정상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환자 거와 이렇게 GLAG를 너가웃시키는 iPSC 올가노이드에서는 모두 바닥으로 보이는 것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즈 모델링 그런 것도 다 결과가 이제 그거 넘어가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은 이러한 GB3가 결국 세포에 침착이 돼서 이런 병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이 GB3를 생산되지 않게 만들어주면은 병이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실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연구팀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GB3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두 종류의 신세이드 중에서 GB3 신세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GB3 신세이스 효소하고 연관된 지인이 A4GALT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갖다가 너업 시켜버리는 그런 유전자 치료제를 한번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동 연구하는 툴젠 연구팀에서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해줬습니다. 개발을 해줘서 그 다음에 한 과정은 뭐냐면 아까 GLA 유전자를 너업시키면은 파브리병이 유도가 된다고 그랬죠. GLA 유전자하고 GB3를 같이 너업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파브리병 환자에서 iPSC를 몇 가지 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제작된 그 iPSC에서 GB3를 너가웃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 GLA와 이제 GB3를 듀얼 너가웃시킨 즉 병 주고 약 준 거죠. 이제 GLA 너가웃시켜서 병을 주고 GB3 너가웃시켜서 혹시 병이 안 생기게 치료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GB3를 너가웃 시키기 위한 이 크리스퍼 카스9 이제 카스9은 결국 유전자를 이제 자르는 프로테인이고 이제 크리스퍼 안에 이제 gRNA를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RNA를 몇 가지 제작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iPSC에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인델 프리퀀시라는 걸 봐서 이것이 얼마나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그래서 보통 한 98% 이상이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100%짜리 이 유전자 가위가 세포 안에 트랜스펙션된
그런 가이드라인 제작을 하고 요 유전자 즉 GB3가 너그아웃된 그런 세포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당연히 아까 이제 GB3 레벨이 환자의 iPSC에서 그리고 이제 GLA 진을 너그아웃 시킬 iPSC에서 더 증가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GLA와 GB3를 동시에 너그아웃 시켰더니 GB3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유전자 교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GLA와 GB3를 동시에 너그아웃 시킨 그 iPSC에서 키드니 올가노이드를 제작을 했더니 뭐 어쨌든 성공적으로 제작을 해서 컨트롤과 비교해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콩팥 올가노이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좀 전에 GB3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 감소된 걸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영상 그 면역 형광 염색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이 GB3를 너그아웃 시켰을 때는 GB3가 전혀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반면에 환자 유래나 혹은 GLA만 너그아웃 시킨 디지 스페시픽 올가노드에서는 GB3가 이제 강하게 염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여기서 사실 좀 더 진행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자 iPSC에서 GB3 너그아웃 시켜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할 것은 이것을 iPSC 상태에서 너그아웃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나서 한번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뿌려줘서 그게 효과를 보이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이 이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마 한 1, 2년 안에는 여기에 대한 보다 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이 유전자 치료를 해서 이렇게 GB3가 침착이 안 된 게 과연 이게 치료된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고 연관된 인플라메이터리 마커라든지 셀 데미지 마커나 그런 것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사람에 쓸 수 있겠냐 그거는 또 사실 먼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사람에게 트랜슬레이션 될 수 있는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아직은 이제 좀 계속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렇게 실험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이 만능 유도 줄기세포가 이제 구축이 됨으로써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타겟 올간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유전자 치료제를 접목을 시켜서 어쩌면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로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훗날 일이겠지만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질환을 모델링하거나 신약 스크린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걸 이용해서 아예 저희 선배 같은 경우는 벤처를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돼서 앞으로는 이제 상당한 동물 실험이 아마 이 올가네이드 실험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뿐 아니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심장이나 신경이나 장이나 뭐 뇌나 그런 쪽 연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예,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분분의 연구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강의 내용도 이제 방대하고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진 업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리 ASN에서 플래너리 세션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십시오.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신호식입니다. 예,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저에게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이 장기 배양에서 동결 보존도 되고 조작과 관찰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일단 배양 비용이 일단 비싼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량화가 좀 자동화가 좀 쉽지 않다고 좀 돼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앞으로 뭐 계속 연구하실 건데 혹시 대량화하거나 그다음에 그 비용 부분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비용 부분이 정말 저도 이제 미국에서 막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 연구비로 이렇게 실험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은 내년에는 파산할지 모르겠다. 매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린 그 면역세포 분석은 뭐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 파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시약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거는 그 이제 셀 매트릭스, 이것을 이제 3D로 키우기 위한 셀 매트릭스가 매트리젤이나 젤트릭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뭐 몇십만 원짜리 한 병을 사도 그게 며칠 쓰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리고 IPSC 자체를 유지하기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일단은 그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뭐 계속 할지 아니면 파산할지 그건 저도 당담 못 드리겠고, 두 번째 자동화 말씀하신 거는 이게 아직 프로토콜이 완전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수 갔었던 랩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384 웰 플레이트에다가 기계가 이거를 자동적으로 배양을 해서 키우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은 아마 이제 연구도 연구지만은 사업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AD, PKD에 관련해서 이제 네이처에 논문을 낸 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PKD 치료제에 대해서 다른 이제 기업이랑 조의를 해서 그런 기계가 배양하는 그런 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뭐 이 프로토콜 자체가 좀 더 정립이 되면은 아마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보니까 올해 11월 달에 아마 가톨릭대 그 자매병원 같은 그쪽에서 같은 IPS 이용해서 파브리병 관련해서 한번 제목은 뭐 치료제 개발이 되어 있던데 세세하게 읽어보니까 문헌에 글루타티온 대사에 이상이 생긴 그런 예, 있더라고요. 이제 제 선배 교수님이고요. 이제 저보다 여기서 더 이제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고,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준 분입니다. 제가 시애틀 대학에 가게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그 선배님은 이게 환자 유래는 안 하시더라고요. 환자 유래는 안 하고 유전자 편집한 것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글루타티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온 거는 이제 RNA 시퀀싱에서 글루타티온이 감소가 되는 걸 발견하고 그걸 처리했더니 이제 좋아진 걸로 이제 발견하신 거고,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해서 아예 유전자 치료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제 디지즈에 관해서는 겹친 부분이 있지만은 주제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저기 그 트랜스크립션 프로파일을 봤더니 뭐 글루타사이온 액티비티 감소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런 측면이고 교수님은 이제 진 테라피 쪽으로 가시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이시네요. 예. 아, 그 교수님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 좀 교수님 뭐 지금 뭐 지텔만이나 뭐 파블 이런 모델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럴 때 그냥 전통적인 셀 컬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가노이드를 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오가노이드에 뭐 압도적인 장점이 있다든지 하는 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틀만도 그렇고 파브리도 그렇고 그 보니까 유전 검사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신장 질환이 한 150가지 정도 된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동물 모델이 제대로 질환을 반영하는 모델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PKD 같은 경우에도 동물 모델이 있긴 하지만은 사람처럼 그렇게 엔드 스테이지로 가는 동물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수를 간 랩에서 PKD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올가노들을 이용하는 것이 동물보다 훨씬 더 이제 사람을 대변을 잘하겠다. 그런 강점을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다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하고 사람을 아무래도 유전자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세포 실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포는 멀티셀러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피지올로지를 갖다가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세포 실험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점을 갖는 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컬처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게 실험을 한번 들어갔을 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좀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한 번 올바로 잘 만들어지고 말이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하나씩 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그 이것도 굉장히 좀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그 iPSC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키드니 오르가노이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키드니 오르가노이드에서 뭐 사고체도 생기고 뭐 튜블도 생기고 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플로리포턴트면 이제 엔도셀리얼 아니 엔도더멀 오리진의 뭐 컬렉팅 덕트나 뭐 펠비스네라고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더멀 예, 오리진의 것만 지금 나와 있고 예, 예. 엔도더멀 오리진의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조더마 오리진 그쪽만 지금 되고요. 그러니까 네프론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프론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네프론 바깥에 있는 콜렉팅 덕트 이하부터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스캐폴드만 제대로 있으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랩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이제 엔도돔에 액토돔에서 분화가 되는 쪽은 따로 만들고 그리고 메조돔 분화되는 네프론은 따로 만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머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이제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메조돔 쪽으로 신호를 이제 모으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가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유레테르 버드로부터는 이제 콜렉팅 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메타네프릴 메센카임에서부터 이제 네프론이 생기는 쪽 프로토콜이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프로토콜이 좀 더 개발이 되면은 결국에는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아직 한꺼번에 그거를 한 번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능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이게 엔도돔, 엑토돔을 그 배리어는 아직 넘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겠죠. iPSC는 뭐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예. 다 갈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메도돔으로 정해지면은 그게 엔도돔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iPSC 상태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조돔 속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걸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iPSC는 모든 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질문,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없으시면 우리 사회자이신 우리 신원식 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IPSC 이용한 또 관련해서 오가노드에 관련해서 강의를 잘해주신 정무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장 맡아주신 또 이막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그 다음번 세미나 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특별히 불경 신장제 선생님들, 또 강의해주신 정명환 교수님, 또 저장 맡아주신 이막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월 정기 세미나 강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에 예정돼 있고 이번에는 연세의대 내과학고실 신장내과 양재석 교수님 모시고 안티바디 리젝션하고 ABO 인컴패터블 이식에 대해서 CD4 카티렉에 대한 디벨롭먼트에 대한 주제로 또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좌장은 김우미 학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꼭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